백쌤의 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쌤의 교실 통합사회 B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통합사회 B는 아시다시피 이제 1학과, 중학과, 영어과 이렇게 한정된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C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피로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연타로 이제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수강 후기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잘 적어주시고 하셔서 참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사실 여러분들 실명을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막 가족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맙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이제 학교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곳인데요. 아무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권에 대한 발달 과정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권 발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근대 시민 혁명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UN 세계 인권 선언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흑인 인권 운동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마저 이제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현대 사회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날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인권 침해와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약간 인트로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인권 침해는 일어날 수 있다. 친구의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의 외모라든가 가정 환경 이런 걸로도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나요? 교사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만 가지고 학생의 가방 검사를 임의로 할 수 있는가? 요즘엔 사실 이런 부분도 어렵죠. 이제 이걸 강행하는 학교는 매스컴을 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보장받아야 하는 게 인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인권 발달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12페이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오늘날 인권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이 등장한다. 처음에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슨 권 이런 게 네이밍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이칠 권리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교실에서 라면 먹을 권리 이렇게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보장이 되기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줄이요. 마찬가지로 인권으로 보장하는 권리의 범위가 제도적으로도 확장되고요. 그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런 스쿨존 내에 이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 이제 희생자 아이의 이름을 딴 법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그렇게 의해서 좀 이렇게 숨을 거둔 그런 이제 노동자의 그런 이제 이름을 딴 법, 약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인권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이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인권 추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보편적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유는 공정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인권 보장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그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그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그런 나라들이 마침 또 국제적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다라고 평가받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런 위상을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척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위상 때문에 인권을 올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다 이제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 이제 권리 하나하나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주거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법의 어느 구절이 주거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러한 권리들이 대두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교과서에서 5가지만 그냥 뽑아온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요게 다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자,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주거권인데요. 주거권은 뭐냐면 이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많이 대두가 되는 게 그 청년층,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누리지 못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좀 하지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가고 있죠. 교과서에도 이제 뭐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집에서 살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만 있으면 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구가 너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평수가 너무 좁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처럼 이렇게 이제 햇볕이 잘 안 들고 물이 차오르는 그런 환경들은 인권의 이제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국가에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행복주택, 뭐 신혼희망타운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조성해 주는 이유가 이런 이제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고라고 이게 잘 보이시나는 모르겠어요. 지옥고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지옥 하니까 약간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의 지, 그다음에 옥탑방의 옥, 그다음에 고시원의 고 이렇게 따온 건데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지내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신조어로 나타낸 거예요. 저는 이 3군데 다 살아봤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각각의 뭐 물론 이제 나름 옥탑방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습니다만 단점도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옥탑방을 예를 들자면 이제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 그리고 이제 임시로 이제 정식 허가가 아닌 소방법에 위반되는 그런 건물들도 많아요. 이런 이제 일반 슬레이트 재질로 이렇게 그냥 판자로 만든 집인데 그 외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겨울철에 정말 이제 춥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생활 보호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많이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권 이것도 이제 인권 중에 하나다라고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죠? 안전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안전권은 이제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하원하다가 사고가 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레저 스포츠를 즐기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층고라고 하나요? 이게 차체 자체가 높은 그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존이 있죠? 학교 근처에는 스쿨 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시속 30km 미만으로 가야 한다. 카메라에 다 찍혀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속 운전을 하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잘 이제 봐야 되고요. 이걸 위반했을 시에는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이제 엄한 그런 처벌을 내리는 뭐 그런 이제 법들이 최근에 계속 발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건데 레드카펫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약간 영화제나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을 레드카펫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옐로카펫 운동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이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는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종 위험에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텍스트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좀 외부 환경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해야 될 권리,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권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환경권이에요. 주거권, 아까 얘기했던 주거권이 집 안에서의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얘기한다면 환경권은 이제 집 바깥에서 생활할 때의 그런 쾌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 뭐 공원이 없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 뭐 이렇게 악취가 너무 많이 풍기는 지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봄철이죠. 그래서 이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고통받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뭐 불쾌감을 느끼거나 건강을 해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권리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권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오른쪽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113페이지인데 문화권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예문과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요건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뭐 이게 스페인어를 쓰나요? 아무튼 이게 그냥 더 시스템 이런 뜻이래요, 영어로. 예.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아이들을 음악이나 악기로서 교화시킨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베네수엘라 쪽이 굉장히 이제 빈민가가 많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동 노동이라든지 아동 인권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이제 방화, 약탈, 살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난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이제 막 총을 들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총 대신에 악기를 쥐어주자라고 해서 이제 예산으로 이제 악기를 산 다음에 이제 음악을 가르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년간 음악을 가르치고 또 이제 각자 맡은 파트를 이게 구성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범죄율도 줄어들고 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찾고 또 이제 그 지역과 문화가 문화적으로 이제 융성해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이제 종종 배출하곤 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제 구스타프 두다멜이라고 하는 이제 지휘자인데 미국의 아마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라고 하나요? 네, 20대 때 선임 지휘자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오마주한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네일도 칸타빌레, 물론 그거 이제 일본의 노다메 칸타빌레를 리메이크한 드라마인데 그 장면에 이제 이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그 mambo라고 하는 음악을 또 이제 오마주한 장면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직접 가장 성공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 이제 구스타프 두다멜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볼리비아로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 있는 후배들을 또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나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들도 몇 장 준비해 왔는데 오른쪽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다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구스타프 두다멜이라고 한 사람이고요. 동일인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엘 시스테마를 창시한 그 아브레우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약간 그 본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꿈의 오케스트라, 뭐 이게 아마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악을 이제 원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제 음악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제 꿈도 이제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권에 대한 사례였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이라고 하나요? 뭐 행복센터, 주민센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복지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런 데서 각종 문화교실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도 있긴 한데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필라테스 배운다, 뭐 수영 배운다 이런 얘기했죠. 다 이런 이제 공립시설에서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체육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이제 이제 요즘 이제 영화 보기가 조금 이제 많이 애매하긴 하지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해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영화 비용도 깎아주고 심지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입장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문화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잊힐 권리라고 하는 권리가 나와 있어요. 예. 누구죠? 예. 박세로이. 예. 바로 박서준 씨죠. 박서준 씨가 이제 옛날에 한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살짝 눈을 찡그리는 그런 이제 포즈를 취했는데 이게 이제 네티즌들이 캡처해서 짤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너무 좀 괴롭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박서준 씨, 이때 당시에 이제 박서준 씨만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선배 배우인 이제 손현주 씨 아시죠? 예, 그 이태원 클라스에서 두 분이 이제 부자지간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손현주 씨가 야, 서준아, 너는 그래도 괜찮지. 나는 어떤 짤이 돌아다니는 줄 알아? 하면서 예, 과거에 이제 한 그 일일 드라마인가? 그래서 찍었던 거지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제 막 그 뭔가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이제 사모님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약간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거지 사진이 돌아다닌다. 자기는 이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이제 권리인데, 사실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도 많이 겪고 계세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의 사진들을 막 이제 성인이 돼서가지고 막 올리는 거야. 이 친구의 막 굴욕 사진이다 하면서 이 친구가 옛날에 얼마나 뭐 이제 스타일이 별로였는지 아냐 하면서 이제 인터넷이나 SNS에 막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것도 엄연한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엄연한 범죄죠. 예. 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잊혀지고 싶다라고 해서 새롭게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잊힐 권리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이제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렇게 잊혀질 권리 하다가 이게 국어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중피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ed가 2번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라서 그냥 잊힐 권리가 국어적으로 맞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둘 다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잊혀질 권리라고 하셔도 좋고 잊힐 권리라고 해도 좋다. 근데 잊힐 권리가 더 표준화된 뭐 국어적인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강 후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사실 저밖에 없었어요. 예. 아니면 이제 이게 조그만하게 그 송영주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 잠깐 나오시고 하시죠. 그래서 이게 얼굴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저장하거나 이제 막 아니면 올리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취지에서 이제 올리시는 분들만 전 발견했어요. 나쁜 취지? 그건 뭐 이제 보진 못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차티스트 운동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지코 예시를 들다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캡처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제가 뭐 이렇게 통합사의 C가 아까 뭐 라라랜드 설명할 때 뭐 뭔가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캡처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은 지워졌는데 몇 해 전에 이제 한 4년 됐나요? 예. 제가 이제 축제 때 노래 부르던 사진이 막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막 좀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 축제 때 잠깐 미니 게임을 했었는데 쌤들이랑 그때 그 장면도 이제 약간 아직 남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악용된 적은 없지만 악용된다면 저도 잊혀지고 싶은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이런 부분들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부터 시작된 이제 코로나 이제 그런 확진자 동선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동아리에서도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이제 특목고 연합 법률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뭐 이제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하냐라는 논쟁이 있기는 있는데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발생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게시물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동선 공개를 이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또 심리 속사정 약간 이런 거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다녀갔었고 과거의 일이고 이제 방역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서 코로나가 나왔던 곳이래. 마치 이제 여기가 코로나의 발원지인 마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이제 영업하시는 입장에서도 사실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칠 권리를 주장하고는 합니다. 예. 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칠 권리라고 하는 거보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게 처음에 사실 매스컴에서 수십 년 전에 더 먼저 나왔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그런 신상 공개. 이거 이제 국민이 알 권리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 공직자들의 그런 재산 현황, 뭐 병역 현황 이런 거 알 권리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형을 다 마쳤다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뭐 끝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정보가 유포될 필요가 있느냐. 약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건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 이제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를 ICJ라고 하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제 EU에 그 E자를 붙여서 ECJ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지금 한꺼번에 다 다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고 또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도시와 인권의 만남,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창의 융합활동 자료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건 없고요. 제가 뭐 오른쪽에 1, 2, 3 있긴 있는데 적지는 않고 각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통합사회 A에서 더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산업시설이 많이 모여 있고 농촌과는 다른 경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공간을 도시라고 하는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게 꼭 화려함만을 선사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뭐 한강 뷰 해가지고 도시 하면은 굉장히 낭만스럽고 로맨틱한 이미지만 있을 줄 알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각종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역에 조금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91%가 도시에 거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도시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얘기는 이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나중에 통합사회 A에서 한번 선생님들이 다시 다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인구 뭐 5천만이라고 가정하면 그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서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장되지 못하는 인권들도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여기는 주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강남이죠. 우면산 쪽에 이제 산사태가 나서 여러 명이 이제 돌아가신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범죄율, 그 이제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 뭐 이런 거 이제 안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교과서가 쓰여진 게 아마 201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메르스 약간 뭐 이런 15년인가요? 그때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뭐 마스크 많이 끼고 막 열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이제 마스크를 끼는 게 너무 일상처럼 되어버려서 이게 이제 썩 보기 좋지만은 않죠. 언제쯤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지 막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좌절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또 환경권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뭐 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뭐 이제 오염된 대기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세먼지 어플 같은 걸 이렇게 깔고 다니는데 자주 경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비 온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제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니면 요즘에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실상들 보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이제 도시의 권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게 한 이제 학자분이 책에서 쓰신 거예요. 이 부분에다 한번 밑줄 쳐 보시죠. 요약 부분인데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뭐 예를 들면 이제 도시의 편리한 교통시설, 그다음에 뭐 쾌적한 뭐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뭐 시장 선거,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선거 나아갈 권리. 그 다음에 스스로
도시의 뭐 예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참여하거나 약간 뭐 이런 권리들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분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지만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뭐 이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는 한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포르투 알레그리라고 하는 브라질의 지역인데요. 브라질 남부 지역입니다. 예. 지도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본문 텍스트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예, 요 내용들이 이제 다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예, 참여 예산제의 가장 큰 성과는 사회의 가장자리로 떠밀린 이들에게까지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리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적을 것은 없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 그 통합사회 B 파트의 그 1차시 못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16페이지로 넘어가서 2차시의 117페이지까지만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B 프린트를 이제 막 발간하진 않았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아마 프린트를 이제 나눠줄 거예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 갖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법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떠한 제도들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사진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 2014년 겨울쯤인가 개봉했던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주연 배우는 아시다시피 뭐 기생충에서도 주연을 맡았던 송강호 씨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한 정치인의 과거사를 연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몸담기 전에 이제 그 변호사였을 때의 모습,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를 담은 영화인데 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개인적인 평가가 엇갈리겠습니다만 대사를 전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주연 배우로 또 한 분이 이제 곽도원 씨가 나오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죠. 곽도원 씨는 이제 경찰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신문하고 고문하는, 지금은 이제 그게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됐었을 시절에 이제 이분들을 이제 대학생들을 변호하던 변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을 고문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한 것 뿐이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자들을 잡아서 신문한 것 뿐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곽도원 씨가 이제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제 송강호 씨한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송강호 씨가 압니다. 예, 저도 헌법이 뭔지 압니다. 뭐 국가가 뭔지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성대모사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잘 안 똑같아도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부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영화의 명대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명대사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명백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 통합사회 C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에서 헌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의 통치 원리 혹은 국가의 조직을 규정한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헌법? 헌법에 그런 게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는 이제 인권 부분이 나오고요. 뒷 페이지 쪽에는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법. 그래서 이제 최고법이자 근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와 영어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법, 헌해, 법자, 영어로는 constit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자어 의미는 뭐냐면 법과 법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법 오브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중에 법, 법 위의 법, 법 중에 가장 최고인 법, 약간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onstitution은 이제
그 constitute의 이제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서양적 의미는 이제 그 헌법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그 삼권 분립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헌법이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법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헌법이 무엇인지까지만 배우고요. 그다음에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다양한 그런 권리, 그것들이 뭔지, 그다음에 준법 의식이란 뭔지는 또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페이지를 넘겨서 116페이지로 가보시죠. 아랫부분에 가보시면 이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피라미드를 보면은 친구들이 어떤 S자로 시작되는 드라마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 이제 위올라이 하는 그 드라마. 뭐 해가지고 이제 너는 꼭대기에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이제 드라마인데, 그런 계급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의 위계를 뜻하는 건 맞는데 사람의 높낮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이 위계, 당연히 높게 있을수록 높은 위치를 가지겠죠. 헌법이 아까 그랬잖아요. 법 중에 가장 센 법이라고. 근데 이게 결국엔 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놓은 위계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교과서의 밑줄부터 쳐볼게요. 116페이지의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뭐 얘들아, 너 이제 친구들 괴롭히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엄벌을 내려주는 게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법과 제도, 뭐 예를 들면 뭐 선거 공영제라든지 뭐 김영란 법이라든지 각종 이런 법과 제도는 다 인간 존엄성을 목표로 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요걸 거꾸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법과 제도가 인간 존엄성 보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판단되면 헌법에 비추어 봐서 이게 폐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 얘기도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의 마지막 탭인데요. 인권보호와 헌법은 뗄 수 없는 민첩한 관계고요. 헌법의 규정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혹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가장 최상위의 법이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모든 디테일함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법과 제도들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뭐 그 선에서 해결이 되면 너무 다행이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제 결국엔 나중에 헌법에 비추어 판단하는 순간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암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그 헌법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원리가 나오네요. 첫 번째, 국민 주권의 원리.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지금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헌을 하고 지금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9번이나 개헌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국민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국민 선거에 의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특정 광역시 뭐 재보선 선거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곧 이제 대통령도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선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 18세가 지나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들을 뽑을 수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선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원리는 무엇일까요? 권력 분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권 분립을, 미국처럼 삼권 분립을 따오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음과 동시에 각 권력을 나눠받은 기관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잘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촬영을 카메라로 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지금 단단하게 삼각대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기울어져 있으면 제 모습이 삐뚤게 나오거나 아니면 촬영하다 중간에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도 헌법에 담겨 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또 있죠. 법치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법치,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이 개인의 기분 따라서, 아니 나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법에 의해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뭐 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의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법치주의보다 조금 더 광의의 의미예요.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건 이제 법치주의는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서술되어 있고요. 입헌주의는 그 국가의 작용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생활들까지도 뭐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결국에 헌법 정신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단 밑줄 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요거를 조금 많이 물어보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둘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 뭐 법치주의, 입헌주의 비슷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일단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분하는 게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자, 일단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의 법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정답은 달라지는데요. 법치주의의 법을 그냥 이제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그 법률 할 때의 법자로 해석하면 그 법자는 똑같거든요, 한자는. 근데 의미를 법률로 봤을 때는 입헌주의가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입헌주의가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처럼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설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저서, 뭐 이제 법학 개론 이런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법자를 그냥 이제 헌법을 포괄하는 그냥 그 피라미드 전체를 일컫는 그런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치주의를.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둘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떤 뉘앙스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개가 다 정답인데,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교과서의 서술대로라면 아마 1번의 의미로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TMI였을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료 1번을 암시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제가 퍼왔어요. 뭐 입법부, 뭐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권력 분립 기관을 의미하는 그런 부서 명의자 또 그런 걸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법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무슨 당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사당 이렇게 하죠. 혹은 국회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의 최고 기관이 이제 청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암시하는 그런 행정부. 그 밑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행정부라고 하는 자체.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요건 이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모티브로 한 그림인데, 그 판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이거든요. 그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제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전혀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랑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삼권 분립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제도에서 따왔는데 시작은 프랑스였다. 그래서 프랑스의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법학자가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입헌군주제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이제 영국의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권 분립, 그러니까 이권 분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행정권과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입법권을 만들면 이제 왕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해서만 움직여라. 약간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니다. 이제 사법권도 분리시켜 놓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론이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누군가는 그럽니다. 완벽한 삼권 분립인가? 뭐 아니다. 왜냐면은 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법원장을 직접 선거로 뽑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밑에 있는 그 빈칸을 좀 깨알같이 써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뭐 내가 나는 뭐 수능 선택에서 나는 사회문화랑 생활과율을 볼 거라서 이게 이제 정치화법이라고 하는 과목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쪽 뭐 이제 수능 안 볼 거야.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혹시라도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로스쿨을 간다든지 조금이라도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 뭐 기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구절에 써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교사형 교과서에 옮겨 적은 것 뿐이거든요. 우리 헌법 구절은 이거 헌법 구절이 그 내용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 300 몇 페이지의 헌법 구절이 다 나와 있거든요. 헌법 조항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틀리지 않고 적혀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게 입법부를 이제 지칭하는 거냐, 어떤 게 행정부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하는 구절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구분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입법권이 행정권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뭐 이제 마찬가지예요. 행정권이 뭐 입법권, 각각 사법권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고 반드시 적어놓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다면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주시고 받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 적어주셨다고 믿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와서 116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를 전문용어로 줄여서 뭐 헌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교과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왼쪽에 위헌법률 심판이 뭔지 날개 부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도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고1 수준에서는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또 할게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그야말로 이 최고법인 헌법에 비추어 그 아래 항목인 법률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땡땡땡 법이 나의 그런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법을 폐기시켜 버리는 뭐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우리가 보통 위헌 결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랑 비슷한 의미로 이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헌법재판소는 권력 분립이랑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어쩌면 오히려 삼권 분립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존엄이 있다면 뭐 이제 그 북쪽 동네 최고 지역은 이제 김씨 어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존엄은 헌법이고 이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삼권 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인권위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종로 2가인가, 을지로 2가인가 쪽에 있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를 시정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각종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헌법률 심판이 무엇인가? 왼쪽 날개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항상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항상 법원에서 지금
어떤 법률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민법 809조 동성동본 금혼, 그러니까 요 다루고 있는 재판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 법률적인 사안 때문에 이 재판 당사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의 본론을 따지기보다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법원에 한번 이제 재청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받아들였다는 전제하에 이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예,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봐주실래요? 라고 이제 이걸 우리가 재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방법은 따로 있어요.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항상 법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심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청 신청이라고 하고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걸 재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텐데 좀 익숙해지는 편이 여러분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성동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법이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수원 백씨입니다. 수원 백씨는 이제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성에 수원 백 같은 본이면 결혼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친혼으로 이제 간주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뭐 근친혼을 하면 DNA가 잘못되고 막 그런 속설들이 있어가지고 뭐 안 시켜주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뭐 이제 김, 이, 박, 최 뭐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들인 경우에는 이제 몰랐는데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났고요.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헌재에서는 위헌 결정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당사자의 재청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개인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찾아가는 그런 루트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사례부터 먼저 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 그 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내가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번호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가장 나와 가까운 기관으로 갔어요. 이게 지금 구청인 것 같은데 구청에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계속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이거 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가 상당한데 이거 이대로 그냥 끝나도 좋을까? 그래서 법적인 일반적인 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개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아까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개인이 이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똑같은 헌법소원이에요. 유형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유형의 디테일함은 사실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뭐 요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유명한 사례, 뭐 크레파스에서 이제 살색이라고 하지 마라, 살구색이라고 해라라고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려서 이제 문구 안구사에서 이렇게 이제 다 시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만화에서 다뤘던 사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부터 얘기하면 헌법 소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제 절차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헌법 소원 심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써 있는데 머리가 복잡해. 또 위헌은 뭔데? 헌법 불합치는 뭐야? 둘 다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써 있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위법이다, 위헌이다 라고 결정을 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법은 폐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속 시원할 수도 있지만
그 법이 이제 다양한 사회 분야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랬을 경우에는 준비 기간 없이 바로 그냥 이제 법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려해서 일종의 계도 기간을 주고 몇 월 며칠까지는 시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폐지한다라고 정해준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헌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데드라인을 주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래서 이제 위헌성 결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성격인 거죠. 네. 가쁜 법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법을 다루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변호사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미안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아요. 흥미롭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몇몇 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학교 통합사회가 재밌죠, 여러분들. 뭐 재밌는데 이제 그만큼 또 제가 지금 러닝 타임도 굉장히 길고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신념이 있단 말이죠. 계속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교육과 우수한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재능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 사회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라는 그런 일종의 사명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운명 같은 걸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가르치게 된 것도 뭐 일종의 운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하필이면 입학을 해서 하는 것도 본인과 이제 뭐 부모님의 뭐 이제 그런 희망도 있었겠지만 어떠한 나중에 이제 한 뭐 10년, 15년 이쯤 뒤에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을 혹은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고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과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뜻깊은 시간을 매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씩 더 행복해지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사회를 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길고 또 이제 힘든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너무 보람이 있고 저도 이제 더 많은 칭찬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라인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백쌤의 교실.